단 3초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눈동자에서 기이한 생기를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아름다운 격언을 무참히 배신하곤 하죠. 당신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 때 당신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던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목소리는 분명 걱정스러운 톤인데 묘하게 평소보다 활기차 보이지 않았나요? 당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던 그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예민함 때문도 아닙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당신이 느낀 그 이질적인 위질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정확히 꿰뚫어 본 당신의 생존 직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불행이라는 먹잇감을 뜯어먹는 정서적 포식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다정한 성품을 가졌을수록 주변의 아픔을 내일처럼 돌봐왔을수록 이런 기이한 상황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찾아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아끼던 값비싼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어떻게 정말 속상하겠다라고 말하며 파편을 치워줍니다. 그런데 그의 무의식적인 손놀림이 평소보다 경쾌합니다. 왜일까요? 그 친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내 그릇이 이 집에서 가장 온전하고 빛나는 것이 되었구나 라는 잔인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실이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저렴한 도구가 된 셈입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상대방의 입가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소는 조절되지 못한 본능의 유출입니다. 도덕이라는 이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튀어나온 원초적인 쾌락이죠. 당신이 잘 나갈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그들의 모습도 분명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당신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이 느끼는 해방감이 그동안 쌓아온 우정의 무게를 단숨에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악마에 가깝다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들은 이 두 감정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곤 합니다. 당신은 그저 성실하게 당신의 삶을 일구었을 뿐인데 어느새 누군가에게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평범함을 미안받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느꼈던 그 소름 돋는 생동감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능한 수사관처럼 당신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미로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비참함을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하려 들죠. 도대체 그들은 왜 당신의 고통스러운 세부사항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 숨겨진 두 번째 칼날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소름 끼치는 위로의 치조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유능한 수사관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앉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손해본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구체적으로 뭐라고 욕했어? 위로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이 질문들은 사실 당신의 상처를 헤집어 비참함의 농도를 확인하려는 날카로운 메스입니다. 당신이 고통에 겨워 구체적인 상황을 털어놓을수록 그들은 당신의 비극을 머릿속에 수집하며 마치 현장 감식반처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구체적일수록 그들의 안도감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취조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욕과 수치심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함으로써 당신이 확실히 자기보다 아래로 추락했음을 확정짓고 싶어하는 심리죠. 당신이 더 비참해질수록 그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 평온하고 고결해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을 보며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자위의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당신의 슬픔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값싼 마약이 되는 셈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함입니다. 마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처럼 굴며 더 깊은 고백을 유도합니다. 당신의 경계심을 해제시켜 당신 내면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 털어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손에 넣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묘한 권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보며 안심할 수 있는 불행의 표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취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구라도 붙잡고 말하고 싶어서. 내뱉은 그 진심들이 사실은 상대방의 즐거움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배신감은 흉터처럼 남습니다. 당신의 선의와 다정함이 그들에게는 먹잇감을 유인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평소 바르게 살아온 당신으로서는 이런 인간 본성의 추악한 이면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인간의 뇌는 타인의 비극 앞에서 이토록 잔인한 생리적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의 암호일까요? 그들이 당신의 불행을 들으며 입술을 실룩거리고 눈빛을 반짝였던 진짜 과학적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이 잔인한 도파민 축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도덕성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생물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기묘한 쾌락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남의 손해라는 뜻의 샤덴과 기쁨이라는 뜻의 프로이데가 합쳐진 단어죠. 놀랍게도 이것은 성격이 나쁜 몇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뇌 속에 깊숙이 각인된 생존을 위한 잔인한 보상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고통받을 때 상대방의 눈빛이 반짝였던 건 실제로 그들의 뇌 안에서 화려한 축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타인의 눈부신 성공을 목격할 때 우리 뇌는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를 활성화합니다. 이곳은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칼에 베었을 때와 같은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즉, 가까운 이의 성공은 뇌에게 있어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고통으로 전달됩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 그들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뇌 속에서는 비명을 지르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중 당신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 뇌 안에서는 기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명을 지르던 통증 부위가 일순간 침묵하고 대신 복축 선조체라는 영역이 강렬하게 불을 밝힙니다. 이곳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치 못한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쾌락을 느끼게 하는 뇌의 보상센터입니다. 당신의 불행이 전해지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선물로 받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자극이 일순간의 짜릿한 만족감으로 뒤바뀌는 신경화학적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화생물학자들은 이 반응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장치였다고 설명합니다. 상대의 위기가 곧 나의 상대죠. 우월함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원시적인 안도감이 뇌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당신의 불행을 보고 이제 네 서열이 올라갔어, 잘했어 라며 즐거움이라는 칭찬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도덕과 인격이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뇌가 뿜어내는 이 원초적인 도파민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성인군자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당신이 포착한 그 이질적인 생동감은 억제되지 못한 본능과 가면을 쓰려는 이성이 충돌하며 생긴 균열입니다. 도파민에 취해 입술이 실룩거리는 본능을 사회적 체면이라는 가느다란 끈으로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잔인한 뇌의 보상 회로는 왜 하필 생판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더 격렬하게 폭발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멀리 있는 재벌의 파산보다 내 친구의 실직에 더 큰 쾌락을 느끼도록 설계된 걸까요? 그 지독하고도 세밀한 비교의 덫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인간관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생판 남의 비극보다 내 곁에 있는 친구의 작은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거리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때 멀리 있는 위인이나 재벌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동료, 매일 연락하는 친구, 명절에 만나는 사촌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봅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올린 성취와 다정한 태도는 그들에게 넘지 못할 높은 벽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을 매 순간 일깨우는 아픈 가시와 같았습니다. 당신이 눈부시게 빛날수록 그들의 내면에는 시기심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렸을 겁니다. 그러다 당신이 불행을 겪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짓눌려 있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추락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위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높아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비겁한 자아보호 방식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타인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에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낮아지는 과정을 목격하며 자신의 보잘것없는 미치를 정당화합니다. 그래, 너라고 뵐 수 있겠어? 너도 결국 나랑 똑같은 처지잖아 라는 비릿한 위도감을 느끼며 당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것이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비교의 칼날은 더욱 세밀하게 작동합니다. 나와 접점이 없는 먼 나라 부자의 파산은 뉴스 속보일 뿐이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친구의 실직은 뇌에 강렬한 감정적 파동을 일으킵니다. 서로의 삶을 속속들이 아는 사이일수록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었고 그만큼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의 시련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처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끈끈하게 묶어준다고 믿었던 사랑과 유대의 호르몬이 사실은 이 질투의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던 그 따뜻한 에너지가 어떻게 한순간에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날카로운 빗으로 돌변하는 걸까요? 사랑과 증오가 한 끗 차이라는 말의 과학적 실체를 마주하고 나면 당신은 인간관계의 설계도 자체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 지독한 호르몬의 장난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옥시토신을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이라 부르며 찬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호르몬의 민낯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옥시토신은 우리 편에 대한 애정을 높이는 동시에 내 영역 안에 있는 가까운 타인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을 훨씬 더 날카롭게 벼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나와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믿을수록 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공포는 역설적으로 더 거대해집니다. 유대감이 깊을수록 그 이면의 칼날도 더 깊게 박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다정함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당신이 따뜻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또아리를 튼 추악한 시기심을 부끄러워하며 더 깊숙이 숨겨왔을 겁니다. 그 억눌린 감정들은 당신이라는 빛이 너무 강렬했기에 생겨난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위기를 겪으며 빛이 희미해지는 순간 옥시토신에 의해 응축되었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샤덴프로이데라는 기형적인 기쁨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잔인하게 기뻐할 수 있다는 이 지독한 역설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관계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위기 앞에서 묘한 생기를 띠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가 나보다 약해져야 한다는 원시적인 생존 논리가 현대인의 정교한 가면 뒤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 자신의 초라한 자아를 지키려는 비겁하고도 본능적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본능적 반응이 그들의 무례한 태도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내 잘못이 아닐까라는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찰나의 희열은 당신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결핍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련을 영양분 삼아 잠시 자라난 그들의 빈곤한 자존감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리고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당신의 고통을 도파민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시기심 섞인 눈빛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연 심리학은 우리에게 어떤 방패를 건네줄까요? 상대방이 당신을 불행해서 어떠한 감정적 이득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차갑고도 우아한 정서적 차단술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되찾아줄 그 결정적인 기술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시선과 그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도파민 분출은 안타깝게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스토아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불행을 자신의 안도를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취약점이나 해결되지 않은 고민을 모든 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보인 진심의 조각들이 누군가에게는 유희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개인적인 시련은 충분히 극복되고 단단해진 뒤에 오직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결을 바꾸세요. 당신의 심리적 영토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정보라는 자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신묵은 때로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당신의 추락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이라면 고백은 치유가 아니라 자해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쏟아낸 눈물 섞인 이야기들은 상대의 뇌에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이터가 될 뿐입니다. 정서적 거리두기는 상대를 미워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타인의 뒤틀린 본능이 내 삶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긋는 자아 보호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누군가의 안도감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 미덕이라 믿지만 준비되지 않은 솔직함은 하이에나들에게 내 살점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상대방은 당황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고통을 캐내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던 이들은 정보가 차단되는 순간 급격히 흥미를 잃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아한 반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끈질기게 당신의 상처를 파헤치려 들며 질문 공세를 퍼부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노골적인 호기심을 단칼에 무력화하는 중립적 소통법의 위력을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시련을 마치 관전 포인트처럼 여기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화를 내는 에너지가 아니라 건조한 방패입니다. 심리학자 비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성장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던지는 무례한 질문은 당신의 반응이라는 정서적 보상을 얻기 위한 자극입니다. 이때 당신이 상세한 감정 묘사나 극적인 상황, 설명을 늘어놓는 것은 굶주린 포식자에게 가장 신선한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중립적 소통법을 장착하세요. 상대가 당신의 상처를 헤집으려 할 때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갈무리하며 건조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와 같은 담백한 대답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이 어떠한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고 정보의 조각을 내어주지 않을 때 상대방의 뇌는 더 이상 당신의 고통에서 도파민을 추출해내지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진 포식자는 곧 당신의 주변을 떠나 다른 먹잇감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고 상대방이 당신의 삶을 평가할 권한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질투와 안도감은 갈 곳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상대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의 온도 조절권을 당신이 쥐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비로소 당신의 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리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온을 해치는 질문에까지 친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무나 들어와 구경할 수 있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의 보상을 원천 차단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불행을 즐기는 이들이 아닌 진심으로 당신의 안녕을 바라는 이들만 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대처를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들의 낮은 수준에 비교해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좁은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당신만의 고유한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왜 오직 당신의 의지만으로 가득해야 하는지 그 찬란한 결말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안도감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장이라 부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좁은 시선에 매몰되는 순간 그들의 눈빛 하나가 당신의 존재 전체를 흔들게 되지만 당신이 삶의 지평을 넓히는 순간 그들의 비겁한 기쁨은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오늘의 나에게만 집중하세요. 시야가 넓어질수록 당신 곁에서 은근한 기쁨을 탐하던 이들의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타인의 본능적인 오작동에 당신의 삶 전체가 휘둘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광대가 아니며 그들의 안도를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숭고한 용기입니다. 그들의 비겁함을 확인했다면 그것을 당신의 가치가 훼손된 증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빈곤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치세요. 삶의 주도권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쌓아온 삶의 궤적은 누군가의 박수소리나 안도의 한숨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늘리세요. 자신을 향한 정직한 응시가 반복될수록 주변의 뒤틀린 반응은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세요. 타인의 눈동자 속에 비친 가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대지의 정직함을 믿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고유한 속도로 나아가세요. 질투와 시기라는 낮은 파도를 넘어 고요하고 깊은 내면의 바다로 나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불행을 통해 안도감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토닥심리학이었습니다.